추락하던 코스피가 엿새 만에 반등하며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사들인 영향입니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위기 대응 비상 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시의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지율 하락,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당정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부동산 정책 등 그동안의 주요 경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지진 않았다며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대북 관련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들과 원장들 4천여 명이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모여 정부의 유치원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우려했던 집단 행동 결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도 모임을 갖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에 원전 4기의 용량과 맞먹는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가 될 거란 기대와 정부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불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이 탈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현금 결제를 많이 하는 이 클럽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1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유기는 물론 땅 아래 기름 탱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휴폐업은 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의 실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급락하던 코스피가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일단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이 구원투수로 주가 방어에 나서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반등은 말 그대로 방어에 의한 것일 뿐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위기시 가동할 비상계획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증시 불안정이 이렇게 계속되자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도 이제는 위기감을 내놓고 토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급변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 교체설이 또 불거지면서 뒤숭숭했습니다. 먼저 증시 움직임을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93% 오른 2014.69에 장을 마쳤습니다. 엿새 만에 반등입니다. 어제 5% 넘게 떨어졌던 코스닥도 오늘은 2% 넘게 오른 644.14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1985.9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들이며 201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 2천억 원 등 기관 투자가가 약 5,2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로는 1년여 만에 최대폭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고 개인도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반사이익으로 오른 것도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단 2,000선을 회복했지만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증시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코스피가 급락하자 정부는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당은 오늘 충분치 않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부의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 등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증시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합니다. 금융당국이 5천억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지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와 함께 심리적 지지선으로 불렸던 코스피 2000선마저 장담할 수 없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민주당은 증시 하락으로 생긴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시 하락을 계기로 다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경제에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해도 어찌할 줄 모르고 상황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시그널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과 함께 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여야는 불안한 주식시장이 향후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여당이 정부를 겨냥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과연 여당이 그냥 남의 일처럼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당의 지도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는가 하면 당정 간의 엇박자로 비칠 모습도 여러 차례 노출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야당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지표 모두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 대표가 할 말이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며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9월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직전까지 당 지도부와 장관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량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가 여당발로 나왔습니다. 이달 초순쯤 비슷한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냈는데 또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에게 좀 더 상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 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죠.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두 사람 교체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청와대 안에서 두 사람의 교체 얘기가 나온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사를 하게 된다면 정권 출범 초기에 하는 조각이 아니라 중간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음을 먹은 뒤에 지시를 한 뒤에야 인사 관련 부서인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이 나서서 후임자를 물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인사 관련 수석실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예. 자, 근데 이미 이제 이달 초순에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에도 또 여권 관계자 발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야당의 정치 공세라면 모르겠는데 여권의 주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면 청와대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체설이 불거졌을 당시와 비교해서 좀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지난 11일이었죠. 처음 교체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고 명백한 오보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다라면서 확실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체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혀서 지난번과 비교해서 좀 강도가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번에도 근거 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보기에 따라선 한 3주 정도 사이에 흐름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두 사람 교체 혹은 뭐 그중에 한 사람 교체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논의 사항이 아닌 겁니까? 청와대 입장에 따르자면. 지난번 교체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그렇다면 내년 초쯤에는 두 사람 교체가 검토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름 모를 행성이 와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전제를 가정으로 한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참모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들이 공공연히 나오곤 있었습니다. 예. 당장 내후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수장들에 대한 교체가 검토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현재로서는 청와대 기류입니다. 예. 다른 사람과 함께 인사가 날 수는 있지만 그 두 사람만 딱 집어서 하진 않는다. 근데 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포함되면 그 역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긴 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 정치적 어드벌룬이라고 하죠. 이런 인사 문제를 청와대나 집권 여당을 포함한 여권에서 슬쩍 언론에 흘리고 그다음에 일단 부인하고 반응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요. 심지어 흠집내기가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산안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청와대 역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수장을 청와대가 나서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실제로 오늘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교체 검토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인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일을 끝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아는 한 전혀 검토되는 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8세의 이춘식 할아버지는 73년 전에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속여서 강제노동을 시킨 일본 기업을 향해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죠. 13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이 이제야 승소라는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을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1억 원씩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3명의 피해자들은 재판이 늦어지면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 직후에 일본 정부는 주일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부터 짚어본 뒤에 도쿄 현지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던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73년, 소송 13년 만에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과거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받은 경제협력 자금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이들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는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또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권리 자체가 제한된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배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할 가능성은 적은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국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신일철주금은 오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앞선 판결을 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배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을 3%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일철주금이 아닌 제3자의 권리가 잡혀있진 않은지 등 따질 변수들이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자발적 배상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재판 1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자들은 96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사건 중 상당수가 오늘 선고 이후로 심리나 선고를 미룬 상황이어서 남은 재판도 결론을 내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판결이 나온 뒤에 최후의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혼자여서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냈던 3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오늘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때리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법원에 처음 소송을 낸 지 13년이 흐르는 동안 함께 싸우던 3명의 동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 정도는 생존해 있을 걸로 알았고 오늘에야 자신만 남은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넘어갔었지만 오직 더 기쁜 거 있네. 나 혼자밖에 안 살았는데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다른 피해자인 고 김규수 씨의 부인 최종호 할머니는 판결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전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진즉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결되어서 남은 가족이라도 정말 마음이. 한을 품고 지낸 73년의 시간, 피해자와 가족들의 얼굴엔 기쁨보다 먼저 떠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피해자들이 처음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현지 법원이었지만 패소했고 이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죠. 징용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부산 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간 훈련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뒤에는 우리나라 제철소에 기술자로 취직도 할 수 있다. 1943년 9월 이 광고를 보고 일본 오사카 제철소로 떠난 앳된 청년들. 도착해 마주친 일터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강제 노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후 1997년 12월 피해자들은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주지 않은 임금을 돌려주고 강제징용 피해도 배상하라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당시 피해자들이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엔 우리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심과 2심 판결은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대법원은 이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고 개인 청구권도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지만 5년 넘게 결론은 미뤄졌습니다. 그 배경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최근에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만을 고려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상고법원 추진에 매달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늦춘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송을 냈던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단 1명. 그리고 마침내 오늘 대법원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이른바 65년 체제,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워서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끝난 얘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식민지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65년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조속히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일본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들여서 항의하는 외교적 조치를 했군요. 어제 뉴스룸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다고 보도는 해드렸는데 예상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노타로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국의 산권 분립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타로 외무상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完全かつ最終的に終わらせている日韓請求権協定に明らかに違反をし、そればかりか日本企業に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 예,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영상을 보니까 고노 외무상은 상당히 좀 불편한 표정을 지은 것 같긴 하군요. 네,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대사를 만나서 악수도 나누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일관 비스듬한 자세를 앉아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사가 말을 하려고 하자 외무성 관계자가 취재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초치라는 것이 뭐 편한 자리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군요. 네, 아베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판결이라고까지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오늘 일본 정부 반응이 꽤 강경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저희가 2부 팩트체크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역시 이제 그동안 일본으로선 금과 옥조였던 65년 한일 협정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런 위기감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일 협정을 기반으로 한 65년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으로 이 같은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이어서 강제징용 문제가 재차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고노 외무상 담화문을 보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강경한 반응이 국내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한국 정부 대응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앞으로 장기적인 외교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비건 대표는 우리 측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은 11월 초를 넘기진 않기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 북미 협상 등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은 11월 초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며 회담 장소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대북 공조 과정에서 미국이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며 미국도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한미 간 전체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과속을 지적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보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먼저 만난 데 대해선 임 실장이 오늘 지역 일정이 있어서 앞당겨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과의 구체적인 협의에 앞서 큰 틀에서 한미 공조 관련 의견을 나누고자 했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2시간에 걸쳐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비건 방안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조를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난 것은 미국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만 야당은 임 실장이 여러 방면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왕 실장 정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야권은 임 실장에게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DMZ 시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청와대 왕 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임종석 실장 같은 분은 그런 메가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 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바른미래당에선 임 실장을 최순실에 빗댄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선 임 실장이 최근 언론 카메라에 잇따라 노출되자 대통령 보좌할 사람이 다른 욕심을 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굳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논평 한 줄 내지 않았습니다. 임 실장이 현직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인 동시에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흠집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가는 화살은 바로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임 실장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사립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4천여 명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모였습니다. 예고대로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서였습니다. 우려했던 집단 행동 결의는 없었지만 정부의 유치원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유치원 원장들이 모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준비한 자리입니다. 5시간 이상 이어진 토론은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 회계 시스템을 쓰라는 요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윤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게 되면 협조하겠다는 참석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 정책 간담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결의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이뤄진 간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지금 추진되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폐원하고 싶다고 답한 참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 저희 비대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비리 유치원으로 몰리는 데 대한 강한 불만도 표출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설립자는 청소기를 들고 나타나 아침마다 이걸 들고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한다며 억울해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유총회 토론회는 취재진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2중, 3중의 보완을 거쳐서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만 들여보내서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내내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유총회 집행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외부 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동아대 이학춘 교수. 잠깐 전화 연결해서 토론회 분위기 또 오간 내용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언론 출입까지 막으면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선 왜 이렇게 비공개를 했을까요? 유치원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어떤 의견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간단하게 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유총 본부에서 이제 유치원 그 원장들이 기본적으로 봐서 폐원을 희망하느냐, 예. 또 일시적인 휴원을 하느냐, 또는 원화 모집 중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한 60% 70% 이상이 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신 휴원, 그래서 전체로 유치원 경영을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폐원하고 싶다라는 것과 폐원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조금이라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결론을 오늘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결론까지는 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총련 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다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치원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장의 소관사항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각 그 개별 유치원 차원에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이죠. 예. 근데 그 개별 유치원별로 표현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전체 단체 행동이 아니라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 그 개별 유치원의 휴원이라든지 폐원은 정부에서 통제는 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휴원이라든지 폐원은 자신의 결정이고 예.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인가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학부형들은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첫째 이제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에 대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유치원 내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들도 과거에는 한 팀이었었는데 예. 이제 벌써 감시자의 입장 선 상태에서 유치원 원장들은 이 교육적인 존경감이 없으니까 예. 더 이상 교육을 할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유총이 예를 들면 다시 모여서 앞으로 어떤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 같은 것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지금 한유총도 사실상은 코너에 몰린 셈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한유총은 이제 유치원의 대변인의 어떤 그런 성격과 더불어서 정치권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유치원의 그 사립과 공립은 큰 차이가 있죠. 즉 사립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체 본인 투자를 했는데 손실도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공립은 전체 국가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투자 손실이 없는데 현재 회계 규정에 의한다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공적 부담금, 즉 말해서 건물 사용 자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실은 100% 본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행 회계 규정에 의해서 한 푼도 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굉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학순 교수께서는 한유총 쪽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나름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한유총 쪽의 이론적 근거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신 편인가요? 그러면? 이론적 근거라는 것보다 예. 한유총도 이제는 국가 지원금에 대한 통제를 분명히 받도록 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투명한 해결을 갖다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예. 정부처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예. 사실상은 구분 회계 제도를 인정하면은 이런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론 일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직접 참여하신 분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연결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문제가 예. 사실상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 짤막하게 어떻게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국가 지원금은 보조금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 예, 아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보면 국가 지원금이라는 것은 누리 교육 지원금이죠. 예. 또한 국가 보조금이 있고 또한 학부모 지원금이 있어요. 예. 학부모 지원금은 한 55% 수준이에요. 예. 국가 지원금은 45%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45% 수준인 국가 지원금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어쩌면 강력하게. 예.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건물 사용료라든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학춘 동아대 교수의 의견으로 일단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동아대 이학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5일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등 모두 4차례 정부 주최 토론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면서 연합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유총 회원들이 토론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참석자에게 욕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세력을 과시하긴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카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조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각 교육청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이 일산 킨텍스에 모인 시각. 유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한 국세청 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휴원 모집 정지 등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의 탈세 같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22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병설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원과 휴원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까지 폐원 통보를 한 유치원 12곳 가운데 6곳이 폐원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유명 파일 공유업체 실소유주가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다면서 무릎을 꿇리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셔츠 차림의 남성이 고개를 숙인 또 다른 남성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뺨을 맞은 남성은 무릎을 꿇는가 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폭행과 욕설은 한동안 이어집니다. 사무실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보이지만 대부분 모니터만 쳐다볼 뿐
나서서 말리지 않습니다. 탐사보도 매체 셜록과 뉴스타파가 오늘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계 1위 업체인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 회사의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시점은 2015년 4월, 장소는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입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전직 직원은 양 회장의 이름으로 회사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다가 발각돼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이어 격분한 양 회장이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또 당시 양 회장이 영상을 소장하겠다며 다른 직원을 시켜 폭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현재 업계를 떠나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해명을 듣기 위해 양 회장과 한국미래기술 위디스크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엄마를 죽인 아빠를 사형시켜달라.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입니다. 바로 그 딸이 오늘 국회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가림막 뒤에 선 딸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네, 저희 가족도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여가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 요청에 따라 가림막 뒤에 선 참고인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고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무효할 거다.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서 어플로 신고를 해라. 다시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희에게.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원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샅샅이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번엔 그런 모든 위협들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 역시 국가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아레나가 탈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서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에게 추징금 12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화려한 간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클럽 안에선 조명이 쉴 새 없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 유명 클럽은 주로 현금을 받는 장사를 하면서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국세청에 포착됐습니다. 내부 자료를 갖고 있던 직원이 제보를 한 겁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인 뒤 그동안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에게 추징금 120억 원과 벌금 37억 원을 부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이름만 빌려준 사장일 뿐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A씨는 강남에 10개가 넘는 클럽과 가라오케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나선 강남경찰서는 구체적인 탈세 내용과 함께 A씨가 실제로 탈세를 주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서울 숙명여고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 서술형 영어 문제의 답이 통째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단어 몇 개가 아니라 완성형 문장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문제 유출 정황이 짙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쌍둥이 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건 영어 과목의 서술형 문제 답안이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시험 문항입니다. 보기에 주어진 단어와 구문 여러 개를 적절하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배치해 답을 적는 주관식입니다. 경찰이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순서에 딱 맞는 완성형 문장으로 정답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진행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검색용으로 저장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범위도 쌍둥이 자매의 고등학교 성적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영하권이었고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모레까지 추울 거란 소식에 강원도 스키장은 눈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깊은 새벽, 요란한 제설기 소리가 스키장의 정적을 깹니다. 2,000톤이 넘는 물이 하얀 눈으로 바뀌어 슬로프에 쌓입니다. 날이 밝자 울긋불긋한 단풍숲 사이로 설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곤돌라엔 고드름이 매달렸고 나뭇가지엔 눈꽃이 피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져갖고 저희가 지금 인공눈 제설을 실시했고요. 저희는 11월 중순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이 영하 8도를 기록했고 대관령도 영하 4.5도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나뭇잎은 셀 수 있을 만큼 적어졌고 물 웅덩이에 떨어진 낙엽은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추위는 도심 한복판에도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수원, 충남 홍성에선 오늘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가을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계절은 이미 겨울로 옮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롱패딩도 껴져 있는데 입김이 나오는 거 있죠. 이번 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계속되다 오후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추위가 서둘러 왔을 뿐 중국과 일본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완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위도가 비슷한 동북아 세 나라의 계절을 가른 건 제트기류였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1.5도에 머물렀습니다. 서울보다 위도가 높은 중국 베이징은 16도, 위도가 약간 낮은 상하이는 24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열도의 끝 삿포로 기온이 서울과 비슷했고 도쿄는 21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 지역의 최고 기온 지도를 보면 15도 경계선이 한반도 지역을 돌아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트기류의 흐름과 거의 흡사합니다. 온통 가을인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만 겨울 날씨가 된 이유는 북극의 찬 공기가 직접 밀려온 탓이란 분석입니다. 고위도는 춥고 중위도는 따뜻해야 하는데 북극 지역 기온이 오르자 제트기류 속도가 떨어졌고 한반도 남쪽까지 처진 겁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따뜻해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지난 28일 측정한 북극의 얼음 면적은 1년 전보다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의 9월 평균 얼음 면적은 470만 제곱킬로미터로 과거 30년 평균치보다 20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10배가량이 사라졌습니다. 올 겨울도 북극 한파에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정부가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 원전 4기와 맞먹는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넓은 간척지는 그동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각각 개발 계획을 내놓은 바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작됐던 적은 없는데 이번엔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오늘 새만금 간척지에 발전 용량 4기가와트급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원전 4기와 맞먹는 총 4기가와트의 전기를 만드는데
새만금 부지 안쪽에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단지를 2022년까지 만들어 3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6년까지 군산 앞바다에 풍력발전기 163기가 돌아가는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세워 1기가와트의 전력을 만듭니다. 단지 조성 비용은 정부가 5,6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 10조 원을 유치해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된 새만금 개발의 성격이 이번 계획으로 또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 단지가 전체 부지의 10%에 못 미치고 수익도 당초 목표인 서해권 경제 거점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이 붙고 권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988년 이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 중에 인구 100만이 넘는 곳은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4군데입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생기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앞으로 21%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 딱 한 군데만 아직도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입니다. 전국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마지막 남은 두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북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곳은 대구뿐입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늦었지만 된다 하니까 너무 좋고 급식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면 같이 동시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같이 안 해야 되는 거지. 대구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우선 1학년만 대상입니다.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같은 급식실 안에서 저희는 돈을 내고 먹고 1학년은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과 똑같은 비율로 부담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시도는 교육청의 부담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탓하는 사이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82.5%를 크게 밑돕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내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내리겠다는 것인데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 지역별로 체감 인하폭의 차이가 나는 등 초기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화물차로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이철시는 이번 유류세 인하가 반짝 효과에 그칠까 걱정입니다. 앞선 2008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열흘 정도 지나자 기름값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세금을 내린 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150만 원 즐겨 먹으면 100만 원. 경험상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기름값이 오르겠구나.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데 현장에선 실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유 공장에서 6일 이후에 반출된 기름부터 세금 인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들은 통상 일주일치 분량의 기름을 미리 사들여 보관합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들은 미리 사둔 기름을 다 팔기 전에는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유소 재고를 이제 쌓이잖아요. 이것도 인하되기 전에 건덕수는 저희가 다 수도하고 주유소에는 바로 가려고 못해요. 업계에선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주유소에선 3일에서 일주일가량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지방의 경우 시차가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위층이 일부러 시끄럽게 한다면서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갈등은 5년 전부터 이어졌는데 주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어제 낮 3시 50분쯤 이곳에서 살려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50살 유모 씨가 위층에 사는 42살 정모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정 씨는 손과 발이 베었고 아내는 뒷목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위층에 사는 정 씨가 아래층에서 벽을 치는 소리가 난다며 경비실에 신고했고 화가 난 유 씨가 흉기를 들고 올라간 겁니다. 갈등이 시작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정 씨는 가해자 유 씨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며 집으로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 편지를 현관문에 붙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인터폰을 막 7번, 8번 해가지고요. 찾아온 것도 막 3-4번씩. 소리만 내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주민들은 유 씨가 자신의 집 벽을 망치나 주먹으로 때려 아파트 전체에 소음 피해를 준 적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막 구멍 들고 막 벽 탕탕치고 밤에 자다가 동네땅 깨고 막.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벽을 친 사실은 맞지만 위층의 소음은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수입차를 타고 시속 177km로 달리는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낸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주를 벌인 지 50초 만에 사고를 냈는데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현장을 방치한 채 도망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두 대의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24살의 동갑 친구인 장모 씨와 김모 씨가 서울 강북구의 도심 도로에서 경주를 벌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사고 낸 거 좀 갈고요. 그러나 출발한 지 50초 무렵이 되자 두 차량은 서로 부딪혔고 김 씨의 차는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장 씨의 자동차 역시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곳은 최고 시속 60km 이하의 일반 도로입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에 이곳에서 경주를 벌였습니다. 사고로 가로등과 가로수가 부서지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들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약 50초 동안 1.7km를 이동한 두 차량의 최고 시속은 177km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실력을 겨루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술은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인도네시아 바다에 추락한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사고 전날 운항에서 계기판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이온에어 측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 당일에 운항을 한 거라고 했지만 기체에 다른 결함이 있었거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인 라이온에어 JT610편은 바다로 추락하기 하루 전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운항을 했습니다. BBC가 입수한 항공일지에 따르면 비행 중 기장의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와 고도에 문제가 있었고 부기장의 계기판에 나오는 수치와도 달랐습니다. 결국 기장의 계기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부기장이 대신 운항을 맡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라이온에어 측은 사고 당일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분석가들은 신기종은 취항 이후 3개월 안에 각종 문제가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비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고 당시 고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First of all, the plane at this point in the flight should have been over 10,000 feet, but the fact that it could not climb tells us they had a problem with their engines. 이 때문에 계기판뿐만 아니라 기체에 대한 다른 결함도 있었지만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N 등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캐러밴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5천 명이 넘는 현역 군인을 국경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를 텐트촌에 가두어 놓겠다고도 했는데 이민자 행렬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난민 발언이 거세질수록 이민자들의 결집력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캐러밴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병력 5,200명을 멕시코 국경에 보내겠다. 캐러밴 진입을 침략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국경 순찰대가 아닌 군 병력을 배치하겠다는 초강수 조치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난민 정서를 자극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텐트촌을 지어 망명 신청자를 가둬놓겠다며 맹세하건대 그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러밴 행렬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최대 7,000명까지 불었던 1차 캐러밴에 이어 2차 행렬이 나타나더니 28일 엘살바도르에서 300명 규모의 3차 캐러밴 행렬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캐러밴을 압박한 것이 이민자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캐러밴이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멕시코 진입에 성공한 1차 캐러밴이 미국 국경으로 성큼 다가가며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동참 행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네, 이탈리아에 지난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물의 도시로 불리는 베네치아는 범람 수위가 10년 만에 최고치인 해수면 위 156cm까지 올라 도시의 75%가 물에 잠겨 수상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산마르코 광장이 폐쇄됐습니다. 방사성 물질 라돈이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대진 침대 측이 구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폐암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대진 침대 측이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밝혀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 1, 2차 아파트에서 전기가 끊겨 1,2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78년에 지어졌는데 한국전력은 단지 내부에 설치된 전기 케이블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SH공사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광촉매 페인트를 외벽에 바른 이른바 공기정화 아파트를 서울의 상계 마들 아파트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공했습니다. 이 광촉매는 질소 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빨아들일 수 있어서 대기 정화와 항균, 탈취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아파트 한 동이 나무 100그루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8월 태양 탐사를 위해 발사된 탐사선 파커가 태양에서 4,273만 킬로미터였던 종전의 태양 근접 기록을 30일 깼다고 미국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태양 탐사선 최고 근접 기록은 42년 전에 발사됐던 헬리오스 2호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탐사선 파커는 앞으로 7년 동안 24번 태양 주위를 돌면서 616만 킬로미터까지 태양에 접근해 자료를 모을 예정입니다. 네, 축구에서 한 경기에 3골을 넣는 것만큼 어려운 게 3골을 돕는 겁니다. 잠잠하던 이청용 선수가 오늘 한 경기에서 도움 3개를 기록했는데 독일 언론은 역사적 활약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이청용은 골도 넣을 뻔했습니다. 전반 초반 상대 진영으로 길게 날아온 공을 수비수가 놓치자 불이 나게 뛰어들며 머리에 맞췄습니다. 공은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할머니 팬이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장면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을 파고들다 가운데 빈 공간으로 공을 넣어줘 동료의 그림 같은 골을 도와준 겁니다. 후반엔 사소한 동작 하나로 행운을 끌어냈습니다. 상대 프리킥 방향을 슬쩍 본 뒤 막아보려고 한 걸음 옮겼는데
공이 이청용의 등에 맞고 골대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덕분에 소속팀 보움은 손쉽게 골을 챙겼습니다. 세 번째 골 역시 이청용이 압박해서 수비 실수를 이끌어낸 장면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 경기 도움 3개는 독일 2부 리그에선 한 번도 없었다며 이청용의 역사적인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 무대에서 2년을 기다린 끝에 그라운드에 도움을 쏟아낸 이청용에겐 기억할 만한 경기로 남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고집하지 않고 독일 2부 리그로 눈을 낮춰 도전한 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4경기 연속 선발 출전도 오랜만이고 그렇게 원 없이 뛰면서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다시 알아가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가가 뛰면서 문 닫는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폐업한 이후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폐업 절차를 밟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환경 오염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주유소 5곳이 영업 중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 후반으로 서울 평균인 1,773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반경 3km 이내로 확대해보니 주유소만 42곳에 달합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이 치열해 영세 주유소의 타격은 큽니다. 대리점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여러 개를 또 하고 있거든요. 물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정유사에서 정산을 잘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경쟁력이. 최근 오르는 유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갖고 지나가든 뭘 안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빼죠. 그러니까 싸면 오히려 주유소는 좋아요. 수도권 또 다른 주유소 밀집지입니다. 무료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1995년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주유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에 따라 경쟁도 심화됐습니다. 문을 닫는 주유소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줄어든 전국의 주유소 수는 300곳 가까이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주유소였던 곳입니다. 이 담벼락에는 주유소였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주유소가 폐업을 할 경우 이렇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주유소를 폐업할 때는 시설물 철거와 토양 정화를 해야 합니다. 폐업 비용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듭니다. 장사가 안 돼서 돈 까먹고 폐업했는데 누가 그 돈을 또 하냐. 이 때문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만 하는 곳이 많습니다. 휴업 중인 주유소 수는 2015년 6곳에서 올해 6월에는 114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개월 전쯤에 문을 닫은 주유소입니다. 위험물인 석유류를 다루기 때문에 화기 엄금이라고 크게 쓰여 있지만 이렇게 불이 잘 붙는 낙엽들 사이로 쓰던 목장갑이나 바가지 그리고 담배꽁초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유소 앞은 불법 주차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빈 엔진 오일병이 굴러다니고 깡통 안에 태우당한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름 탱크 안은 기름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탱크가 오래 방치돼 부식될 경우 주변 땅이나 지하수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휴업 상태지만 1년 가까이 방치돼 기름 탱크 주변 흙이 검습니다. 비치된 소화기들도 낡았습니다. 빈 지하실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걸 다 빼내고 이제 폐지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유소를 완전 용도 폐지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부 주유소들은 영업을 중단한 채 임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폐업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옛날에는 주유소만 그래도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일본의 경우 문을 닫는 주유소들에게 폐업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업은 사정이나 빠진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원이 드는 의무사항을 다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올바른 폐업을 유도할 만한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나무처럼 360도. 360도로 공기를 맑게 하는 나무처럼
우리 집에도 그런 공기청정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360도로 빈틈없이 흡입하고 더 멀리 집안 가득 깨끗한 공기를 보냅니다.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을 했으며 과정은 혹독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지난 2015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첫 공식 사과. 그러나 그것은 단지 900여 명의 미국인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다른 피해국에도 사과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을 강요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일본 기업의 보상액으로는 전후 최대 규모, 그들은 피해자 3,700여 명에게 사죄금을 지급하면서 통절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중국인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가미카제 특공대를 태운 전투기 제로센을 비롯해서 각종 군함과 어뢰 등 폭발물을 대거 납품했던 기업. 그곳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 피해자는 약 10만여 명. 황국 신민의 영예로운 산업전사라는 호칭이 붙었지만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의 노동자였습니다. 반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신축하라. 즉 조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2m 넘는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료는 그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임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 기업들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13년 하고도 8개월을 끌어온 강제징용 재판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명료했습니다. 결론이 늦어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 피해자들보다 한일 관계를 먼저 걱정했다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과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우리의 대법원. 아흔을 훌쩍 넘겨 홀로 남은 피해자의 슬픔은 누구도 아닌 자신의 조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중국과 미국에는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우리에겐 사과하지 않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 그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준 것은 누구도 아닌 피해자들의 조국이었고 당시의 위정자들 역시 아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대영 기자, 판결 직후에 나온 일본 정부 주장들을 확인을 했죠? 네, 세 개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この本件につい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をしています。こ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까? 네,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번 판결로 뒤집었다. 네. 그래서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협정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3억 달러 무상 제공과 2억 달러 저리 차관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양 채약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저게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2005년 공개된 협정 당시의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정 이후에 양국의 문헌에도 식민 지배 배상 청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1965년 협정의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5년 협정을 뒤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도 볼까요? 네, 일본 외무상의 담화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韓国政府が毅然とした対応を取ってくれることを期待をいたしますが、それが取られない場合には国際裁判を含めあらゆることを視野に入れた対応をせざるを得ないと思います。 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네. 하지만 뭐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검증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제소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 간의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네.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도 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日本企業に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 네,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네. 정부는 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배상 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배상 책임이 생긴 신일철 주금, 옛 신일본 제철입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해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기업이 한국 내에 자산을 가졌다면 압류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일철 주금은 포스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3.32%입니다. 오늘로 주식 가치를 재보니까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을 미국계 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일철 주금의 한국 내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법률적인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일본 본사에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걸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겠습니다. 예, 첫 키워드는 국감장 모국어로 했습니다. 국감장 모국은 뭐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온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이었는데요. 구글코리아의 존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가짜뉴스 동영상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다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의원들이 물어보면 이를 통역하고 또 답변도 다시 통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렇게 들은 답변도 별 알맹이가 없자 의원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예. 이를 노웅래 상임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존리 우리 대표는 얼마 전에 우리 모당의 정모 의원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말로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한국말을 좀 하는데 왜 간단한 것도 통역을 써서 질문 시간을 줄이고 답변 시간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 원래 이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면서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다른 의원하고 밥 먹으면서 한국말로 했다고는 하지만 예.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본인 얘기로는 기본적인 대화는 되지만 예. 복잡한 말들이 많아서 통역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감장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에 있던 김경진 의원도 내가 듣기로 한국인들 술자리에선 한국말로 욕설도 잘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자꾸 다 통역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제가 김 의원에게 따로 저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니 예. 존리 대표의 한국인 지인이 같이 술 먹다 들었다면서 해준 얘기라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다만 언어를 잘못 배울 때 욕설부터 배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한국어 실력의 검증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하긴 뭐 욕 잘한다고 다른 말도 잘하라는 법은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욕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도 궁금하군요. 아무튼 예. 예. 존리 대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회사에 대표를 지낸 바가 있어서 그렇죠. 검찰에 소환된 적도 있는데요. 당시에 한국말을 잠깐 썼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전방 가슴 아픈 일입니다. My prayers and condolences. 예. 뭐 아주 잘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화는 가능할 것 같긴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부인도 한국인이라고 하고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통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의원들은 간단한 것도 통역을 하지 않으면 다 움직이고 답변하지 않아서 이는 사실상의 국감 방해라고 지적을 했고요. 시간 끌기다. 예. 예. 노웅래 위원장은 동시 통역기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글쎄요. 사실 그거보다도 알맹이가 좀 있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의원들은 더 화가 났던 모양이기도 하죠. 길게 통역을 듣고 다 했는데 알맹이도 하나도 없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짧게 답하시오라고 예스노로 짧게 답하시오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선글라스의 힘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17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화살머리 고지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특히 논란이 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고요. 예. 좌측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성 국정원장 등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첫 줄에서는 임 실장만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뒷줄에 낀 사람도 있긴 있네요. 예, 제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우선 군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확인은 미처 안 됐습니다. 예. 일단 첫 줄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만 꼈습니다. 예. 저 모습 때문에 마치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 때문에 뭔가 지시한 듯한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줬다 그거죠. 예, 그래서 어제 손학규 대표는 왜 자기 정치하냐, 나서냐고 비판을 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글라스를 끼고 왜 폼잡냐 국감장에서 이렇게 따졌는데요. 저 선글라스에 대해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안경은 그 공군에서 BX에서 팔고 있는 청와대 항공통제관이 2만 얼마 정도. 예. 장관이 선글라스를 선물한 거냐라고 묻자 2만 얼마 주고 항공통제관이 사서 선물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뭐 선글라스 하나 꼈다고 지휘관으로 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좀 뭐랄까요 심기가 불편한데 저 사진이 나오니까 더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메가더 선글라스를 꼈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예전에 선글라스 낀 화면들이 많이 있어서 레이벤 제품인데 저것 때문에 흔히 선글라스가 이제 지휘관으로 오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병들도 선글라스 낀 장면들을 무수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이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것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으로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한번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관련 동영상에서 나레이션을 맡은 걸 두고도 논란이 됐는데 이는 국민소통수석실의 비서관이 간곡히 요청해서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비서실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꾸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평가는 좀 답변을 물어봤는데 약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잠재적인 여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나온 마당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보도를 인용해서 같은 여권의 이낙연 총리가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좀 대노를 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야당에서도 어떤 야당 의원이냐 확인해 보니 확인이 안 됐고요.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고 총리실에서도 보도에 나온 지난 17일 만찬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자리에는 이낙연 총리가 가는 일정이 없었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찬을 잡는 일정은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총리 본인으로부터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뭐 선글라스 하나로 얘기가 이렇게 크게 퍼지긴 했으나 자꾸 이렇게 설명할 일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위기
점점점 그리고 재건으로 잡았습니다. 예. 위기 뒤에 왜 이렇게 좀 점을 많이 찍어놨네요. 원래는 위기와 재건을 같이 묶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살펴봤는데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활자로는 떨어뜨려 그런가요? 놨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주제로 의총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원인 등에서 살펴봤는데 일단 패배 원인은 강경한 대북 안보 정책 등 이런 좀 강경한 분위기 때문에 중도 지지자가 이탈한 게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당시 분위기에서 반응은 시큰둥했는데요. 한 의원은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저렇게 다시 발표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반응이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미리 답을 짜맞춰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강경한 방침에 대한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강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거나 또 나중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빈자리가 있는데 그러네요. 대부분 나갔습니다. 예. 이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딱 차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40명 짜리. 예.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동의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 듣기 싫다 그런 건가요? 예, 위기에 대해서는 다들 한국당 의원들이 알고 있지만 예. 재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장 분위기로서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이걸 푸는 게 이제 김병준 비대위의 최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맑고 추울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